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고 기존에 없었던 수요, 월가에서 발생한 현물 ETF 수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국가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만 불이 다 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20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그래도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수준이 대략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윤수목 대표님 모시고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수목이라고 합니다. 전통 금융기관에서 트레이더로 또 그리고 또 펀드 매니저로 한 10여 년 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크립토에 좀 심취하면서 완전히 풀타임으로 크립토 관련된 사업, 그리고 또 최근엔 투자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목투브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되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쭉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트럼프 당선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트럼프 당선 효과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타이밍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립토 산업 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반감기라고 하는 가장 좀 중요한 사이클이 있는데, 반감기 이후 6개월부터 본격적인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후에 있던 그 가격이 사실상 향후 반감기 시작할 때까지 최저점으로 작동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게 이제 6만 9천 불 수준인데, 그 시기하고 또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표방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같은 시기에 진행됐던 총선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을 다 과점하게 됐고, 또 심지어 크립토 친화적인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크립토 산업에 관한 좀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녹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통 이제 리레이팅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기업이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평가받게 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비트코인 스스로는 가만히 있었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달라질 것이다, 달라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비트코인 관련 대선 공약 중에서 그렇다면 눈여겨봐야 될 공약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물로 삼겠다라는 공약이었죠.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시빌에서 올해죠. 예. 내시빌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때 깜짝 놀랄 얘기였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0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뭐 일부러 취득한 건 아니었고 범죄자들이나 이런 데 좀 압수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그 이상으로 많았어요. 뭐 CIA에서 압수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매각을 해왔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20만 개, 이것은 비축물로 팔지 않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새롭게 취득하는 것 또한 팔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좀 중요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이제 좀 가장 뭐랄까요, 섹시하게 들렸던 게 바로 데이 원에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바로 해임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뭐 바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임기가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사실 그 국가 수반이 바뀌는 과정에서는 약간 코드가 안 맞는 경우에 뭐 스스로 물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기존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증권을 규제하는 게 SEC인데 기존의 코인들을 그런 관점에서 증권성에 대한 어떤 좀 타이트한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다수의 크립토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업들이 웰스 노티스도 많이 받았고 또 소송하에 있던 기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게리 겐슬러를 데이원에 해임하겠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의 SEC는 크립토 친화적인 리더 중심으로 꾸리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좀 중요한 얘기였고 또 채굴 기업들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채굴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좀 중요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또 셀프 커스터디 자기 수탁에 대한 것을 아주 프라이버시로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의사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CBDC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컬러하고도 맞거든요. 공화당은 자유시장 경제를 좀 지향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CBDC 도입하고는 사실 안 맞는데 도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했던 공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의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런 정책들이 현실로 진짜 실현되었을 때 네. 이게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로 제일 큰 부분은 앞서 이제 그 전략적 비축물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향후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향후에 또 취득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열어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 실제로 취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 내시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그 스피치를 했던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이 내용이 뭐냐면은 향후 5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미국 정부가 사서 이것으로 미국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스탠스 자체가 기존의 비트코인에 관해서 사실 G20 국가 주요 국 중에 어느 행정부 수반도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트럼프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이어진다면은 아마 다수의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달리하고 또 취득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탠스 때문에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불과 이제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다수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비축물로서 그 어떤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금 취득해 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세밀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바이오 메드테크 기업 지금 이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여기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지니어스 그룹이라고 해서 AI 쪽의 교육 기업인 여기도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는 전략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축적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단 중대한 변화가 기대되는 것이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EC를 비롯한 이 증권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존에 이제 크립토를 보면 증권성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어요. 그래서 하위 테스트라고 해서 가지고 증권성을 평가하는 아주 오래된 어떤 기준들을 갖다 대고 이게 증권성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 코인의 증권성에 대해서 명확한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명확한 정의들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은 증권성이 없는 쪽으로 좀 분류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CFTC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거든요. 상품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게 CFTC인데 CFTC의 영향력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크립토 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서 바라보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AI를 지금 중국과 함께 굉장히 경쟁하고 미국이 좀 더 주도하고 있긴 한데 빅테크 중심으로 크립토 또한 이러한 어떤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는 뭐 이미 전부터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고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채굴업을 비롯해서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들이 육성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세제 혜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루머로서는 자본이득세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발행된 코인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된 코인이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준 가이드라인에 만족되면서 미국 와가지고 사업하겠다라는 그런 크립토 팀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자본이득세에 대한 면세를 하겠다, 텍스프리 하겠다라고 지금 루머가 돌고 있어요. 뭐 이런 루머들은 거의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해 가고 크립토 산업이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실 주요 프로젝트들이 미국 중심이긴 하거든요.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프로젝트들 다수가 미국 프로젝트들인데 이것들을 좀 더 공고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될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강의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따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 대통령 한 명의 의지만으로 조금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우리도 미국식 이런 삼권 분립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이제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어떤 걸 진행해 나가고 하기에는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행정부는 그걸 수행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이라는 건 행정부의 수반인 것이고 뭐 전체를 관장하긴 하지만 의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 하원 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화당이 지금 상원, 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게 됐고 이번 총선에서 더더군다나 크립토 친화적인 나는 크립토 친화적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원들이 상하원 각각 3분의 2가량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에 300분이 계신데 크립토 친화적이다, 코인에 친화적이다, 가상화폐 친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한 분이나 계실지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좀 규제 약간 위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미국은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관련한 법안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의원들이 뭐 법 만드는 거니까요. 로 메이커니까. 그래서 만들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착착착 통과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정책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정말 얻고자 하는 거는 뭐라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잘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마가라는 표현 썼지 않습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해서 마가라는 표현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표현을 약간 쓰고는 있지만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아메리칸 올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 안 하고 미국만 잘 되게 하기도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 자체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지금 어쨌든 중국하고 약간이 아니라 이제 패권 전쟁의 어떤 구도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최관심사일 겁니다. 그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 거고요. 그리고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도 어떤 전략적 요충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은 바로 크립토거든요. AI가 스스로 작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블록체인 상에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 이제 이 얘기가 앞으로 많이 회자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AI하고 블록체인 환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약간 미증시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성이 있어 보이던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증시하고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주식시장과의 코릴레이션은 예전부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되어 왔던 이슈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탄생한 이후에 S&P 혹은 나스닥과의 코릴레이션을 딱 이렇게 전체 기간을 보면 안 높아요. 코릴레이션이. 안 높습니다. 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 저도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수년간 했었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편입하게 되면 분산 효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리스크를 적게 지고 더 나은 성과를 얻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권해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좀 상관관계가 높다고 느꼈던 이유는 때로 그런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오르면은 비트코인도 오르고, 예, 그런 기간이 있었고, 근데 재밌게도 최근에 한두 달을 보면 콜레이션이 또 좀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 1, 2년을 보면 굉장히 콜레이션이 높고 어떤 구간에는 증시는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영 힘을 못 쓰고 또 반대로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뭐 옆으로 그냥 기고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가 분명히 거품이 생길 거고 또 이 거품이 터지는 또 순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만약에 거품이 터지는 때가 오면 그 영향이 증시에 그럼 영향이 뭐 어느 정도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거품이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거품이 터졌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결국에는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존에는 4년 단위로 있던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강세를 보였다가 또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어 왔죠. 이게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내부의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반대로 크립토 시장 내부에 뭐 비트코인이라고 그냥 표현하자면 비트코인 내부의 어떤 뭐 사이클에 강하게 어떤 동작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이제 증시에서 어떤 뭐 전반적인 위험 자산 선호가 발생했다 하면 같이 강세를 보이고 할 때는 있었죠.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반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증시에 영향을 안 줬지만 증시의 영향이 비트코인 영향을 줬다라는 말이 성립했던 이유는 주식시장이랑 미국 주식시장이란 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 자산에 대해서 첨예하게 호가가 다투어지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S&P 나스닥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증시의 어떤 그 뭐 위험 선호, 강세, 약세 이런 것들이 전체 글로벌 마켓의 그 강세 약세를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내부의 어떤 강세나 약세가 반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는 크립토 시장의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제 한 ETF에 비트코인 한 5% 좀 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 중에요. 이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게 되면 약간 반대의 어떤 영향을 주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뭐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증시를 주도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당장은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네.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 큰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니다. 뭐 조정은 조금이고 다시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조금씩 나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가격 전망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거의 어떤 흐름 그리고 또 현재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판단해 보자면 과거의 흐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일단 반감기 이후 6개월 되는 시점의 가격은 보통 그 이후 반감기 직전까지 남은 반감기 동안 최저점이었습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그 수준이 이제 69,000불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뭐 원화 기준으로는 한 뭐 9,500만 원이나 환율을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가격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더 깨긴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단 좀 과거 히스토리에 기반한 일반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지금 이제 바뀐 부분은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고 기존에 없었던 수요 월가에서 발생한 현물 ETF 수요 그리고 또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아까 비트코인 리레이팅 국면에 왔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국가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월스트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사실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고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채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위기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마켓이 금융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금융 위기하고는 그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은 말 그대로 전염병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 밸류체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금융 위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짧은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을 했어요. 글로벌 증시 자체는 생활은 우리가 마스크도 오래 쓰고 해가지고 좀 막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지만 가격 자체는 그냥 일회성으로 정말 몇 달 안 가고 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반등한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금융 위기의 어떤 사례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금융 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 위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은 이제 대공황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지금 쌓여왔던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자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일단 그 자체가 확률이 당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69,000불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97,000불 정도 와 있어요. 그럼 69,000불도 사실 그 정도 가도 한 30% 조정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큰 조정이네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예. 사실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여쭙는 건데 12월쯤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나타났었던 엔캐리 청산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청산 이슈는 이제 사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청산이 막 유발될 정도로 어차피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싶은 니즈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그걸 충격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지난 몇 차례도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좀 과하게 있다 싶으면 또 다시 구두 개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왔거든요. 그것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 두 번 다시 없을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과 아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시나리오로 얘기하면 빠지더라도 30% 정도가 맥스 조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지금 당장 피터 린치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죠.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얘기를 하길래 이제 주식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관심 가질 법한 사람조차도 관심 가질 때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블랙 먼데이를 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에 전혀 과열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제가 10여 년간 기관 투자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금융적인 지식들이 높고 굉장히 밝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좀 빠지면 사겠다. 이런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은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꽤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목표를 원래 뭐 이 정도 뭐 10만 불 정도면은 팔겠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서둘러 팔 때는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느껴지고요. 반대로 전혀 이제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뭐 대부분 뭐 주식이나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정말 뭐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하고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입장이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일단 가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일부라도 조금 사보셔라. 전체 포트폴리오 자신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에 3%든 5%든 일단 발을 한번 담궈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10만 불 오면 뭐 어쨌든 미국이 어전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빅피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큰 숫자가 되면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불이 됐을 때 이익 실현 욕구가 분명 있을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조금 그냥 가격 경합 보이다가 바로 가격을 확 벗기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부 살 의사가 있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즈를 가져가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은 일부 사고 가격 조정받으면 더 사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조정받으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점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진입 시점을 재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나갈 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투자 성과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뭐 여러 논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결과물인데 반대로 또 가장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크립토 마켓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마켓 타이밍의 어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MVRV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MVRV는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라고 해서 온체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거를 이제 Realized Value라고 하고 마켓 밸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눈 값인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1에서 한 뭐 3, 4 이렇게까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보다 적을 때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을 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가 넘어가는 때는 이제 아주 과열되어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1보다 낮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고 한 1에서 한 3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3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매수를 좀 중단을 하고 이익 실현을 언제 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이 이제 2.6, 뭐 2.7 요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죠. 문제는 뒤로 갈수록 사실은 가격의 이 탄력성이 더 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매수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살 매력도가 있는 것 같고 전혀 익스포저를 안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또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살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야 이거 언젠가 다시 뭐 2나 1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사도 되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사이클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지표상으로는 뭐 1.5가 되어 있을 지연정 가격 자체는 더 높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MVR를 좀 고려하면서 바라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팔시점을 판단할 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쌓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15% 이상 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란 것 자체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아주 액티브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고 달러 그리고 또 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피셜리 조성된 마켓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나 위안 다음으로 사실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을 때는 정말로 단기 과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익 실현 일부 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익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대략 얼마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요번 사이클에 지금 이제 거의 10만 불이 다 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20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비축물로 삼는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관점이 녹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이 비트코인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라는 걸 전망을 할 때 단기적으로 그래도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말을 해왔는데 그 수준이 대략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이제 이거는 결국 수급의 문제긴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그 공약 나왔던 대로 적극적인 어떤 법안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실질적인 액션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당장 뭐 다음 달에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총에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금 편입하자라는 주주들을 요청했어가지고 지금 주총에서 그 의결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결정되고 하면 시장에 대단히 반향을 불러일으킬 요지가 있어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슷한 의사결정들을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떤 뭐랄까 국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공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10만 불 그리고 내년에 한 뭐 20만 불 정도의 고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MST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만약에 이게 의결이 돼서 비트코인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게 결국 다른 기업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입장일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꽤나 많습니다. 예, 꽤나 많고 그런 기업들이 일부 이제 선도하고 있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그런 재무 전략들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영향 안 받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주요 ETF들 퍼포먼스를 보면 뭐 S&P가 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제 S&P 추정하는 ETF 보면 26% 정도 뭐 이렇게 성과가 났고 그다음에 또 성장주 위주로 하는 그런 ETF들도 뭐 30%대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날 나온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 95%거든요. 이게 성과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다수의 기업들이 주로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많은데 이런 어떤 올해의 어떤 상황들 이걸 보고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자 뭐 1%라도 가져가 보자 뭐 3%라도 가져가 보자 이런 의견이 사실 그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이제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나 기업에서 미국 정부나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이게 매입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사이클도 있지만 네.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게 보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가치 저장 수단은 이제 우리끼리 사실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자 쓴다. 왜냐하면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가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채권이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비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도 채권 매니저로서 생활을 좀 했었지만 채권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개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상 살아보면 항상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CPI가 뭐 얼마라고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CPI 산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고요. 좀 낮게 측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비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좀 집착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사실 아닌 것도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뭐 그냥 뭐 무슨 주택들 빈집도 많고 하는데 뭐 가격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비팅하지 못하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상 인플레이션을 비팅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었어요. 뭐 과거 같으면 금이었는데 비트코인 나온 이후부터는 금도 영 좀 가격이 신통치 않은 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한 이후부터 지난 수년에 걸쳐서 저희 뭐 가족 일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볼 때마다 비트코인을 일부 라도 편입을 해라.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시총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언제쯤 금의 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왜 더 좋게 보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신뢰받아 왔던 가치 저장 수단이었고 실제로 과거에 부동산의 장기, 그러니까 우량 부동산의 장기 가격 변화와 그리고 금의 가격 변화가 상당히 유사하게 좀 갑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부터 금의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비트코인이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어덥션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뭐 5년 전에는 10명 중에 8, 9명이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변동성 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치 저장 수단이야?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 뭐 한 6, 7분 정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절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뒤엔 또 더 그러할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덥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보다 나은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경우에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영상 촬영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걸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대중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결국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휴대폰을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심한 경우에 하루에 뭐 16시간씩도 쓰고 그래요. 뭐를 촬영도 했다가 유튜브도 봤다가 그죠? 뭐 카톡도 했다가 업무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디지털을 많이 썼나 싶지만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었던 금이 그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이기 때문에 훌륭한 면이 있고 또 보관이라든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바대로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넘어설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되긴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전망이 안 되네요. 예. 네.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큰 돈을 벌어다 줄 투자로 더 나은지 아니면 강남의 집이 더 나은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일 것 같아요. 아마 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강남 부동산이 뭐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한 8, 9분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가장 선호되는 것이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한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인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이 이제 선호되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당장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더라도 과연 강남에 살고 싶을까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리 그리고 시간적인 상황과 어떤 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선호될 수 있는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더 지금보다 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도 그럴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하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상승에 혹시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암살된다거나 미국에 뭔가 내전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중심의 의회의 어떤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금이 갈 수 있겠죠.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이제 뭐 고민해 보면 그런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쟁 이슈들이라든지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더라도 다시 오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침체시킬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 혹은 금융 위기 같은 약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 시스템을 좀 충격에 몰아넣는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그래도 의미 있게 하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긴 시계로 보면은 뭐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인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올해가 이제 한 달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올해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크립토 마켓이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했었고,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수목투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바로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당선 직후였거든요. 한 7만 불 초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다 와버렸어요. 거의 지금 현재 9만 7천 불 정도니까요. 거의 다 왔는데 올해 중으로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 사실 경제 위기 수준의 어떤 충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년 정도는 마켓이 좋았어요. 증시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6개월 딱 지난 시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에도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무난하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또한 일반적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클리컬한 측면을 보면 내년 한 여름 이후까지도 강세를 지속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 산업의 우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좀 더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악관 내에 크립토 담당자를 그런 포지션을 정하겠다라는 보도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전부 그런 의사결정들의 일환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결국에는 가격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겠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또 일부 이렇게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 매도를 할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를 보통은 하긴 합니다. 세 가지는 내가 원했던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어떤 가정들이 틀려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은 자산이 보일 때. 이렇게가 이제 일반적인 뭐 굳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매도의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원했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목적 자금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이런 뭐 재테크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집 한 채는 그래도 좀 먼저 사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하는 분이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목표가 왔을 때 빨리 파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더 가격이 오를지언정요. 예, 왜냐하면은 뭐 더 오를지 어떨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한 금액이 오면 파는 것 또한 기분 좋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두 번째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범위를 따라가는데 앞서 얘기했던 뭐 반감기 상의 어떤 피크가 될 수 있는 반감기 이후에 500일 내외의 어떤 일자가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이상씩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입 시점과 뭔가 다른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리레이팅 국면으로 왔다 생각했는데 극단적인 예였지만 뭐 미국 내전이 발생하고 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시 달라졌다. 뭐 그런 경우는 그런 뭐 매도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예. 원래 금융 쪽 일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코인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있죠.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이런 유튜브 채널에 나가면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항상. 예. 저는 이제 그 은행 프롭 트레이더로서 이제 자본시장 일을 처음 시작을 했고 뭐 나름 그 일이 굉장히 재밌고 적성에도 잘 맞고 그래서 이제 은행, 증권사 그리고 또 자산운용사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런 걸 계속 10여 년 이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하고 우리 포시즌 호텔에서 하필이면 또 한국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이 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졌지만 한 판 이기긴 했어요. 예. 인류의 마지막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를 상대로 한 바둑 대전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AI하고 바둑을 두지는 않는 시대가 돼버렸죠. 자기 트레이닝을 위해서 둘 수는 있겠지만 이제 대국을 하지는 않는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미 이제 핀테크란 표현이 사실 굉장히 이미 많이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핀테크가 파이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거 핀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핀테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와 이거 기술이라는 거 대단히 무섭구나. 바둑이라는 영역이 지금 이제 AI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복되긴 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자산을 운용하고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딩 이런 걸 하는 분야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 은행은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증권사는 어떻게 바뀔까? 앞으로 자산운용업은 어떻게 바뀔까? 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돈을 송금을 하고 받고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바뀔까? 그런 고민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막 뭐 보험은 이렇게 바뀝니다. 뭐는 어떻게 바뀝니다 하는 것들이 솔직히 좀 유치하게 보였던 게 많았었는데 저를 깜짝 놀래켰던 게 이제 블록체인이었죠. 네, 비트코인이었고 비트코인을 2013년도 13, 14 이때쯤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2014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비트코인 그 일산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갔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놀러 갔던 거죠 그때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막 저는 이제 뭐 하는 일이 바빴으니까 제대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게 16, 1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를 고쳐 앉았고 18년부터 아예 그냥 18년 말부터 기존에 하던 거 뭐 나름 기득권이라면 기득권이었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크립토 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 거고 지금도 이제 크립토 마켓을 제일 많이 깊게 좀 연구하고 저의 관심사는 그겁니다.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거래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수목투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에셋 매니저이자 트레이더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요즘에는 마켓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코인 투자를 오랫동안 해 오셨으면 알트코인도 투자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투자 실패한 적도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 실패라기보다 그 돌아가신 정주영 전 현대 회장님께서 하신 실현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 표현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채권 시장의 트레이더이자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뭐 어느 정도 성공적인 수준에 오르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크립토 씬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과정들은 최고의 크립토에 관한 어떤 투자 관점에서 최고의 어떤 운용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경험들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죠. 대부분 이제 크립토 시즌에 처음 들어오면 많이 이제 고생을 하는 부분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시클리컬, 이 반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 이게 좀 감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갑다 정도의 이제 감은 이제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르고 접근했다가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샀던 가격에서 80% 90%가 갔다가 거기에서 또 바닥에서 막 30배 뭐 50배씩 올라버리고 그걸 이제 견디기가 힘들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인 중에서는 근데 그런 게 막 70% 80% 빠지면 보통 사람도 견디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크립토 마켓에 들어와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 투자의 시련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예.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비트코인 투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부담돼서 알트코인을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전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비트코인이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트코인을 건드린다 거의 필패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부담돼 가지고 알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만약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는 이해가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권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알트코인으로 내가 뭐랄까 시계를 좀 넓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또 알트코인들은 공부할 게 상당히 사실 많습니다.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이더리움이 나온 이후에 첫 번째 강세 사이클이 왔던 2017년도 ICO 붐이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왔고 여러 또 뭐 성공과 실패 사례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트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립토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섹터로 지금 막 나뉘어져 있거든요. 뭐 레이어 그 예전에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끝나던 거를 레이어 1이다, 레이어 0다, 레이어 2다 뭐 그래가지고 이런 이 밑바탕이 되는 플랫폼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 그 위에 뭐 디핀이라든지 뭐 AI 코인이 뭐 다양한 어떤 섹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섹터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 프로젝트 개별 특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표들이라 하면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코인의 환경이 제공하는데 뭐 어떤 뭐랄까 매출 일종의 뭐 트랜잭션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가 뭐 늘어나고 있는가 거래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사실은 다 봐야 됩니다. 이게 초기에는 그냥 예전에는 백서 하나 보고 아유 뭐 전망 좋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점점 더 뭐랄까요 데이터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오우씨 알트코인 투자 못하겠는데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왕이면 이제 약간 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아무거나 왜냐면 너무 쉽게 우리가 코인을 쉽게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말리고 싶은 면이 일단은 있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뭐 코인만 그러냐? 우리가 코스닥에 뭐 주식 살 때도 사실 뭐 재무제표도 안 보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제가 주식펀드 매니저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했을 거거든요. 재무제표 좀 보시고 사업 내용 보시고 현재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용들 좀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뭐 피어 그룹에서 뭐 이런 경쟁 구도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이게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 볼 게 많거든요. 예. 그렇게 좀 그래도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접근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알트코인은 뭐 오늘 당장 뭐 50% 70%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위험성이 그렇게 높으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변동성이 사실 너무 높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사실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될 게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에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알아가고 사귈 때 이 사람이 성격에 이런 기복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예민해가지고 막 그냥 뭐랄까요 조울증이라고 할까요? 막 너무 좋았다가 너무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편한 사람은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 편하죠. 변동성이 적은 사람이 편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조울증이 있다. 뭐 그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감정적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뭐 예술적 재능이 있다거나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자산들도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은 무작정 그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변동성에 대해서 사실은 가늠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마찰이 좀 적은데 사람을 사귀는 것처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건 그냥 지레짐작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경험해본 변동성 범위 내에서 일단은 바라봅니다. 내가 예를 들자면 뭐 이더리움을 투자를 했는데 혹은 뭐 솔라나를 투자를 했는데 보통 뭐 코스닥 종목들이 변하는 정도 아닐까? 뭐 주식시장에서 뭐 조금 변동성 있는 정도가 아닐까라고 접근했을 때 느끼는 막상 그거를 장기 보유를 하게 됐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변동성은 사실 굉장히 파괴적이거든요. 막 마이너스 90% 갔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대부분 손절치고 나오게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립토 코인을 처음 투자하면 결국에는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와가지고 와 이거 나 코인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을 접근할 때 제가 막 앞에 막 장황하게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변동성을 한번 보셔라. 그 변동성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냥 우리가 코인 마켓캡이라든지 이런 그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당 코인을 찾아가지고 과거의 가격 변화를 한번 보라는 거죠. 보면은 정말 90% 이상 왔다 갔다 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거를 보면 이제 와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게 되죠. 만약 그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거죠. 네. 진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알트코인 리스크를 관리하는 좀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 관리의 노하우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에 대해 잘 알고 현재 산업 사이클이 어느쯤 와 있는지를 인지를 하고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MVRV라는 지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2점 얼마 뭐 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또 산업 시클리컬 측면에서 보면 알트코인 본격적인 강세장은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왜 이제 오지 않았냐면 알트코인은 MVRV가 2점 얼마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본격적으로 강세가 와가지고 막 화려하게 엄청 강세를 보여버려요. 그 측면에서는 알트코인이 지금 매력적인 타이밍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타이밍을 좀 판단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뭐 시장이 뭐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꺾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정 받겠다라는 것도 좀 가늠을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뭐 주식 또 코인 이렇게 투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혹시 대표님만의 투자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코인에 관한 투자 원칙을 제가 이제 코인 투자 원칙 8가지 해가지고 제가 정해놓은 게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다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수목투부 채널에 아직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네요. 그 채널에 오시면은 이제 딱 그 대문에 걸어놓긴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그 8개 중에 사실 2개가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라. 만약에 그게 이제 공감되지 않는다고 하면 공부부터 다시 해라.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변동성이거든요. 변동성이고, 그러한데 거기에 좀 추가를 하나 하자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내가 투자한 자산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많은 경우에 사랑에 빠지기 사실 쉽상입니다. 그러면 집착을 좀 하게 되고,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는 이성적인 의사결정이 조금 장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기 짝을 만나고 할 때는 사랑에 빠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살다 보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왜 웃으시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야 이제 아차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감성보다는 항상 이성이 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걸 저는 좀 권합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어떤 코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주식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 투자 대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을 최고의 의사결정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저는 과거에도 그렇고 뭐 최근에 지금 같이 우리 하는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에 의사결정을 가능한 한 하지 마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특히 코인 투자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면 막 언제든지 우리가 거래를 하고 싶고, 요즘에 또 휴대폰으로 거래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이 활성화되는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시간, 아침 시간, 그리고 뭐 좀 머리가 쾌적한 그런 시간들이고, 밤 늦은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 좀 감성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대는 조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결정해도 될까? 이거 내일 아침에 결정해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결정할까?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알트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는 지금 아닌데 곧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이번 사이클에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될 알트 섹터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알트 시즌이 온다라는 거는 내년 한 뭐 중반까지 크립토 마켓이 이제 강세를 띈다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트 시즌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트럼프 정부 하에서 전반적인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꼽자면은 솔라나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라나 체인이 지금 이더리움과 이제 약간 경쟁하고 있는 흐름으로 왔습니다. 그 배경에는 최근에 이제 밈 코인들이 아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기는 합니다. 밈 코인들이 주로 솔라나 체인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체인이 가지고 있는 트랜잭션 수라든지 뭐 만들어내는 이런 매출, 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스피의 어떤 발생 수준, 그리고 뭐 활성 지갑 숫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거의 모든 지표에서 지금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시가총액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솔라나 체인에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쪽 생태계에는 상당히 좀 높은 어떤 재무적 성과를 내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저평가된 것들이 좀 보인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마냥 망한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선들이 교차되고 있긴 한데, 만약 이제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지금 월가에 사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들이 온체인으로 넘어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거를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주 큰 테마인데, 이것들은 어쨌든 뭐 이더리움 체인이 그래도 중심이 될 소지가 크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도 또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을 걸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만 꼽자면은 솔라나와 솔라나 주변의 그 에코시스템을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솔라나도 단점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사이클에는 좀 주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선되고 나서 뭐 미국 체인, 아까 이제 그 캐피탈 게인 관련해 가지고 텍스 프리 하겠다라는 게 이제 뭐 미국 코인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솔라나 이제 좀 미국계 프로젝트로 아주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하고, 팀을 비롯해서 뭐 다 거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이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고래동공부에서 하시는 코인 강의에서 더 많이 풀어주실 거죠? 그쵸. 제가 이제 12월 바로 다음 달이죠.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2월 매주 목요일 날 고래동공부에서 트럼프 이후에 펼쳐질 환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3주에 걸쳐 가지고 좀 강의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뭐 전체적인 Q&A도 받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성정길님 채널하고 또 우리 또 웅달 책방 웅달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또 우리 고래 동공부 거기서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기말고사가 다가오면은 공부를 더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과 어쨌든 강의 형태로 만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좀 신경이 사실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제 생각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저와 같이 조금 공부를 하신다면은 향후에 펼쳐질 트럼프 이후에 크립토 산업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또 뭐 제가 나름대로 10여 년간 기관 투자자로서 거래해왔던 어떤 거래에 대한 어떤 판단들 그리고 또 지난 수년 동안 크립토 씬에서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좀 다 녹여가지고 말씀드릴 거라서 뭐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뭐 사실 어떤 분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뭐 잘 아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 정도는 좀 잡혀 있는 분이 오셔야지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정도는 알지만 이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컨빅션이 아직은 없다. 뭐 좀 공부 정도는 좀 하고 있지만은 뭐 너무 잘 모른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찌 보면 적임자들일 것 같습니다. 뭐 알트코인 얘기라든지 그리고 크립토 산업과 관련된 주식들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 중심은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긴 할 거거든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펼쳐진 어떤 산업 변화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이제 12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하는 네. 거네요.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게 시간이 줌으로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아마 이제 원래 이 시간에 고래동공부 공부를 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퇴근하시고 이렇게 뭐 할 일 다 하고 딱 공부하기에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를 줌으로 매주 목요일 날 4주차에 걸쳐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시간을 뭐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그 차후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내용 자체가 관심 있으시면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장에 돌입을 했는데 아직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 매도 전략 이런 것도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종합적으로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1주차는 저겁니다. 환경 변화입니다. 트럼프 시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크립토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가 한 공약이 이제 저거지 않습니까? 미국이 크립토의 수도가 되겠다. 그로 인해 가지고 예상되는 환경 변화. 요게 이제 1주차고 2주차는 거기에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도구들, 투자 도구들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제 투자 대상,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다음에 이제 뭐 크립토 지금 미국에는 크립토 관련된 상장 기업이 30개가 넘어요. 이 주요 주식들 거기에 산업들로 몇 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주식들의 얘기들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 산업 내 또 여러 가지 그 알트코인들을 분류를 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전반적으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주차고요. 그것들을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면 좋겠다는 것까지가 2주차. 3주차는 이제 정말로 거래를 함에 있어 갖고는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코인 투자 원칙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실전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이제 3주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들으면은 뭐 주제는 트럼프 뭐 이렇게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수목이라는 친구가 코인에 관해서 하고 있는 고민들을 전반적으로 다 듣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Q&A 시간이 30분씩 하고 또 마지막 날은 종합적인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도 드릴 거고 뭐든지 물어보면 그냥 다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죠. 아는 한에서 답변 다 드리고요. 모르는 거는 좀 공부를 해갖고라도 답변 드려야죠.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저기 들으실 건가요?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꼭, 네. 꼭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제가 생존 투자라는 표현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왜 이 표현이 참 생존이란 말이랑 투자라는 표현이 이제 붙었을 때 뭔가 처절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고 많이 쓰고 있냐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로소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꾸려가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투자 대상들 뭐 주식이 어떤지 코인이 어떤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비팅해가지고 구매력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들을 우리 성정길 채널과 또 고래 동공부에서 다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수목투부 오시면 또 제가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로 여러분들을 돕고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존 투자 합시다. 예,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